얼마 전에 그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이렇게 좀 이렇게 접전이 있었잖아요. 중국무기 평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중국의 해양 굴기가 거셉니다. 그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배해온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 미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그 미국과 중국의 호위함 개발 경쟁이 뜨겁다고 하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중국이 또 새로운 군함을 선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정식 취역한 중국의 신상 군함은 배수량 5,000톤급의 루어함인데요. 중국이 독자 개발 건조한 차세대 호위함 054B형의 초도함입니다. 호위함은 이제 영어로 프리깃이라고 하잖아요. 프리깃함, 그래서 이제 지난 2023년 8월 그 054B형 호위함을 진수할 당시에 중국 국방부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중국 해군이 이렇게 신형 함정을 진수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게 054B형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그다음에 이 함에 굉장히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 해군의 워크포스, 즉 가장 많은 세력을 구성하게 될 함정이 바로 이 동급의 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난 3월 그 서해에서 첫 해상훈련에 참여했는데요. 꽤 지금 실루엣이 보면은 우리 현대적인 함정에 많이 이제 다 있죠. 우리 예전 생각하던 중국 군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보통 이제 호위함이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약 한 1년 정도, 뭐 혹은 길게는 2년 정도 시간을 걸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초도함이면은 그 동급의 첫 함이면은 이것저것 새로운 장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피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약 2개월도 되지 않아서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전력화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그 중국은 이번에 2023년 8월 진수 후 17개월 만에 2025년 1월이죠. 취역하고 놀랍게도 2달 후에 바로 해상훈련. 이건 뭐 취역됐다는 얘기네요. 와, 건조 속도 그리고 소위 뭐 상용화까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엄청 빠른 속도인데요.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줄 알았더니. 예, 중국이 속도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닌 게 지난 5월에 중국의 그 054B형 호위함이 이미 남중국해에 투입돼서 전투 훈련도 치렀습니다. 그 훈련 중에 뭐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투 훈련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남중국해 미공개 해역에서 어려운 항로를 통과하는 훈련을 하고 네. 실사격 훈련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054B형 호위함이 견인된 표적을 직접 타격해서 침몰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이 함이 사실 방금 얘기 나온 로어함이 아니고 네. 이게 로어함의 뒤를 잇는 054B형 호위함의 2번 함인 한번 555번 친저우함입니다. 아니 초도함이 2025년 1월 취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번함 취역한 지가 얼마 됐다고 2번함이 해상훈련까지 1번하고 2번이 뭐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달 차이로 진술을 했다고 해요. 2달이면 거의 뭐 쌍둥이 수준 아니에요? 예, 사실 뭐 엄청난 속도인데 사실 두 척을 그냥 같이 건조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주요 조선소가 이미 054B형 호위함을 20척가량 수주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이 신형 호위함을 대량으로 도입할 거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고 앞으로 중국 해군은 로어함과 친저우함의 역량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시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054B형 배치 2 호위함 건조가
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호위함이 도대체 뭐 어떤 특징 또는 어떤 필요가 있길래 이렇게 중국이 이쪽에 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우리 배는 톤수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0,000톤 이상급이 되면은요, 순양함. 그 다음에 5,000톤 이상에서 10,000톤 사이, 요거를 우리가 구축함, 이제 데스트로이어라고 부르고요. 3,000톤보다 낮은 미만인 콜벳, 초계함이라고 예. 부릅니다. 그럼 이제 3,000톤에서 5,000톤 사이에 있는 요함, 프리깃, 호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호위함은요, 나보다 큰 배들을 호위하면서 선단을 지키는 것이 주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군 항모 타격단,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라고 하죠. 항모 타격단하고 원정 타격단, 엑스페디셔너리 스트라이크 그룹, 이거 뭐냐면 상륙함들하고 모여서 이제 해병대원 태워가지고 공격하는 예. 이제 원정 타격단. 그 선단의 이 전단의 최외곽에서 기함이 되는 핵항모 아니면 대형 강세 상륙함, 그 기타 수상함들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방어 작전과 예. 전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태평양을 향해서 야심을 품고 있는 중국은 이 소위 중국형 항모 타격단, 중국형 원정 타격단,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스키 점프 방식의 이륙을 도입한 항공모함 랴오닝, 그다음에 산둥에 이어서 캐터펄트 방식을 채용한 본격적인 항모 푸젠까지 진수를 했어요. 예. 세 번째 항모 이 푸젠이 이제 완전히 추역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1만 톤급 05형 구축함하고 함께 호위함이 하나의 함대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전력의 가장 그 핵심되는 그런 함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 원래 그 붕어빵 찍어내듯이 뭐가 생산 잘하니까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냥 함정이 계속 나오겠군요. 네, 또 뭐 중국만이 아니고 예. 지금 미국도 역시 미국도 예. 그 해군 항모 타격단하고 원정 타격단을 호위할 중형의 차세대 호위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건조 중이에요. 네. 그동안 미 해군의 항모 대공방어 전술 지휘함 역할은 그 1만 톤급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1983년에 건조가 돼서 오래됐네요. 예, 이제 뭐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2027년에는 퇴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역할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 이어받을 선수가 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 3형 구축함인데, 그래서 이 알레이버크급 10여 척의 그 추가 추역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 1977년부터 2010년대까지 미 해군이 운용했던 4,100톤급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다 이미 다 퇴역한 상태고요. 얘는 퇴역을 했고 이미. 예, 미 해군은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자. 이 40년 만에 등장하는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인데 예. FFG-62 콘스텔레이션급. 이탈리아 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의 미국 자회사인 마리네트 마린 조선소에서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리요, 이태리. 예. 예. 2022년 8월에 일본함의 건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공정률은 그럼 어느 정도일까?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잖아요. 거의 만들어준 거 아니고 그림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CG일 뿐이고요. 10%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10이면. 예, 그냥, 예, 여기서 만들자. 지금 뭐 설계 도면만 나와도 10%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시작이 반인데 시작도 안 한 예, 이게. 예. 맞고요. 첫술에 배불러? 이거 배부른 겁니까, 이제?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야, 배불러서? 자,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당사자인 미국은 어떻겠어요? 속 터지겠는데요? 예, 이게 보면요, 한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 해군요, 뭐 미국한테 명함 못 내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까지만 해도요, 국가별 함정 수 차이가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이제 미중 간 약 3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요? 원래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군력을 잘 안 키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워낙 또 그 전까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20년이 지난 2020년에 중국은요 350척으로 그야말로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유량이. 미국의 293척이었어요. 미국은 줄었네요, 오히려? 예. 그럼 올해는 어떠냐면요. 미국은 297척, 중국은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물론 해군력을 평가할 때 함 척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척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톤수도 얼만큼 받쳐지냐의 문제인데, 총톤수로 봤을 때는요, 배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 해군이 앞서는 건 맞아요.
톤수가 왜 중요하냐면 배의 톤수가 커져야지 거기에 여러 가지 무장을 다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쪽배가 왜 안 돼? 작은 배가 왜 안 되냐면 작으면 작을수록 무장이 들어가는 숫자와 크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럼 북한처럼 쪽배로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이 찍어내는 배들은 이제 최소 지금 우리가 봤던 호위함 같이 3,000톤급, 그 다음에 막 5,000톤, 7,000톤, 이제 10,000톤 넘는 그 05급 구축함도 나오고 항모도 찍어내고. 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확실히 보면은 함정수에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하고, 게다가 중국이 만들어내는 함정이 가벼운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속도 경쟁에서 뒤졌잖아요. 미국은 진작에 뭐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국은 지금 2년 안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전력화 속도가 엄청 앞서 있는 그 중국의 호위함 054 B형, 도대체 어떤 함정입니까? 어떻게 쓰는 배예요? 예, 054 B형 호위함은 예. 배수량이 5,000톤급이라서 프리기트함으로서는 덩치가 뭐 굉장히 큰 편이고요. 딱 그 맥스 사이즈네요. 예, 5,000이면. 딱 맥스까지 갔죠. 예. 길이 147m, 폭 18.5m 정도고, 외형만 보면은 일본의 5,000톤급 모가미형 호위함하고 유사합니다. 선체 스텔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고요. 054 B형은 적의 대함 레이더 전자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사용을 해서 또 스텔스 효과를 가중했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의 055형 구축함하고 같은 통합형 마스트도 채용을 했고, 그럼 이제 스텔스 성능 더 강화되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정보 처리 능력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서 중국 조선업계에서는 이 054 B형 호위함을 미니 055형 구축함이니까 055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중국 해군 함정 중 최초로 전기 모터 방식 추진 체계를 도입을 했다. 그래요? 예, 이게 좀 중요한데, 기존 호위함은 이제 CODAD라고 컴바인드 디젤 앤 디젤 방식의 디젤 혼합 동력 체계를 사용을 했거든요. 운항 시에는 디젤 2대로, 엔진 2대로 운항을 하다가 고속이 필요할 때는 2대를 더 핍니다. 그래서 엔진 4대를 이제 가동을 해서 최대 속력을 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엔진 4대 출력을 다 쓸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비효율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음 엄청나게 크겠죠. 디젤 엔진을 4개씩 돌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 그런데 이제 신형 호위함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합 전기 분배 체계라고 하는 IEP라고 합니다. Integrated Electric Propulsion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전기 모터 방식을 채택을 한 거고요. 이 IEP는 일단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안에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체계인데, 이게 단일 발전 체계로 동력도 없고 안에 전력도 없고요. 예. 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충전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전기 모터를 돌리니까 실제로 운행할 때는 디젤 엔진 소리가 안 난다. 별로 거의 안 나게 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소음이 적고 또 전기 엔진 특유의 가속력 굉장히 좋다. 그럼 이제 무장 보도록 하죠. 무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존에 중국 해군 운용하던 054A형, 네. 이건 이제 4,000톤급이고요.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거는요, 주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76mm 함포를 쓰다가 더 큰 100mm 함포로 바꿨습니다. 함정 앞에는요, 1130식 근접 방공 시스템 시리즈, 이제 기관총으로 요격하는 그게 장착이 돼 있고, 함 위에는 HQ-10, 그러니까 훔치 10 단거리 대공 방어 미사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VLS 32셀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30셀. 근데 30셀이면은 이 VLS 하나에다가 미사일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뭐 대공, 대함, 뭐 혹은 대잠수함,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 이런 것들 집어넣어 쓸 수 있게 만든 공통 VLS를 탑재를 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 054 B형 중국은 기대도 크고 이게 많이 뭐 건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연안 작전도 할 수 있고 원형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중국의 원정 타격단의 취약점으로 얘기되는 대잠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잠전 호위함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대잠 헬기 탑재인데요. 보다 확장된 헬기 갑판하고 경납고를 설치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G-20F형 대잠전 헬기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054B형 호위함의 이제 잠수함 탐지 기능은 최대 80km 거리에서 와. 5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 물속에서 80km면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전파로 하면야 뭐 먼 거리가 아니지만 물속에서는. 그리고 또 로켓에 의해 수중으로 발사되는 YU-8형 어뢰까지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컨스텔레이션함 이거는 그 뭐 중국이 이 정도면은 미국이 만들면은 더 화끈한 것들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콘스텔레이션급은 배수량이 7,400톤이라 일단 크네요. 예. 프리기트함을 5,000톤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체급을 넘어서는 그래서 배수량에 따른 구분이 모호해진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054B형보다 꽤 큰 거고요. 예. 전장 전폭은 151m, 20m라서 054B형보다 아주 조금 크거나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이제 배수량만 더 큰 거죠. 예. 한 포가 근데 57mm라서 에게?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근거리의 소형 표적을 맞추는 데만 쓰겠다. 뭐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예전처럼 무슨 뭐 전함 전할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신 이제 미사일들을 아, 미사일을. SM-2 ESSM 대공 미사일 그리고 NSM 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 또 전투 시스템도 이지스 시스템 베이스라인 10.0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무장과 장비는 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서 그야말로 이것도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뭐 차세대 호위함 다운 그런 뭐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공정률이 10%가 어떡하냐고요, 이게. 이게 첫 삽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10%일 수가 있냐고요. 미국도 빨리 건조하고 싶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리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최대의 조선사 이 핀켄티에리에 이미 그 생산이 된 그래서 검증이 된 설계 도면을 채택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도면 갖고요 이태리 프랑스 해군에서 다 구축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그래서 이 컨스텔레이션함 진수 목표가 2026년이었어요. 내년이네요, 내년.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미 해군이 함정 건조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좀 뭐 이상한데? 이거 왜 배가 안 만들어지고 있냐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대요? 아니, 딱 보니까 조선소가 뭐 이태리에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야 이거 36개월이 지연이 됐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2029년이나 돼야 컨스텔레이션 호위함이 완성이 되더라.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사업 한번 돌아보면은요, 컨스텔레이션 호위함이 2020년에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경사가 돼서 2022년에 건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29년에 완공한다 기준을 잡으면은 자, 설계 기간 2년을 포함을 해서 9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은요. 당연히 비용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비용 훅 올라가죠, 그렇죠. 컨스텔레이션 한 척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요, 13억 달러,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19억 달러가 됐어요. 2조 6천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6억 달러, 8천억 원 정도가 더 초과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세 전쟁한다고 난리잖아요. 자, 이 철강 관세 이제 막 지속이 된다 그러면 미국 그 군함 건조에 들어가는 철강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렇게까지 미국 호위함의 건조 기간이 늘어난 건 이게 또 원인은 좀 나왔습니까? 네, 이게 뭐 조선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게 미 네. 해군이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설계 단계부터 수시로 계속 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 의회 예산국 조사에 따르면 애초 계획은 원본 설계하고 85% 정도 유사한 함정을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은 15%만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나와도?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5%면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조선사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약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아, 그러게. 이거 미 해군이 갑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기도 어려울 테고. 바뀐 내용이 좀 나오나요, 이게? 예, 여기 이렇게 설명이 다 돼 있는데 하늘색으로 얇게 보이는 부분들이 원래 설계된 이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저게 다 없어지고 지금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일단 예비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배수량을 500톤 정도 증가를 시켰고요. 예. 그리고 추진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또 프로펠러 뒤에 있죠. 예. 프로펠러도 변경을 했고 더 큰 발전기를 수용하기 위해서 선체 길이를 7.3m나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스템을 위해서 이 상부 구조 이쪽도 다 변경을 했고 또 안전성 개선시킨다는 명목하에 이제 소나돔, 덮개 간판 제거, 그러니까 앞에 그 선두 저런 부분들도 다 디자인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고 또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변경이 됐고요. 그게 최악이죠, 솔직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이라도 제조업 관련된 걸 아시는 분들은 네. 이게 얼마나 악몽인지. 그러니까요. 만약에 건축주가 전원주택 짓는데 갑자기 여기 7.5m만 더 늘려주세요 이러면은 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빌라로 바뀌고요. 네. 여하튼 그 컴퓨터 시스템하고 무기 뭐 이런 다른 기능을 위해서 냉각 환기 장치 공간도 또 추가가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기 도면에 기초한 전함보다 중량만 10%가 늘어났고요. 예. 속도는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초기에는 이제 미 해군은 이 호위함을 1년에 4척을 건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미 회계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영국 해군은 거대한 전함과 순양함으로 대항을 누비며 독일 함대와 맞섰죠. 그런데 그 거대한 함대의 그림자 뒤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됐던 또 다른 비밀 함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감춘 채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이 그림자 함대의 정체는 무엇일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망망대해 위 힘없이 떠있는 조그만 상선 한 척이 있습니다. 그 뒤를 독일의 강철상어 유보트가 바짝 추격하는데요. 이제 상선은 어뢰를 막거나 유보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침몰할 운명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평범해 보이던 상선이 갑자기 숨겨봤던 발톱을 드러내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이 수상한 배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의 유보트는 그야말로 대서양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섬나라인 영국에게 해상 보급로는 생명줄과도 같았는데 이 유보트들이 영국의 상선들을 사냥하며 보급로를 끊임없이 위협했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유보트를 잡아야 한다. 영국 해군의 고민은 깊어만 갔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바닷속 잠수함을 찾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때 영국 해군은 역발상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찾기 어렵다면 녀석들이 스스로 우리 앞으로 나오게 만들자. 이 대담한 아이디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Q-10이었습니다. Q-10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낡아 보이는 화물선이나 어선 등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특수 군함이었죠.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 뒤에는 강력한 함파와 기관총, 어뢰 발사관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Q-10의 임무는 단 하나, 유보트를 속여 안심시키고 최대한 가까이 유인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위장을 벗고 기습 공격을 가해 격침시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Q-10은 선체 페인트부터 굴뚝 모양, 가짜 화물, 심지어 선원들의 복장까지 철저하게 일반 상선처럼 꾸몄습니다. 유보트가 보기에 저 정도 배라면 모래를 쓸 필요도 없겠는데 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죠. Q-10의 유보트 사냥 과정은 마치 한편에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는데요. 유보트가 수상으로 부상해 정선 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사격을 하면 Q-10에서는 선원들이 열연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비상! 으악! 유보트다! 고함을 지르며 허둥대고 연기를 피우고 구명보트를 어설프게 내리는 등 그야말로 배가 침몰 직전인 것처럼 아수라장을 연출했죠. 이 처절한 연기는 유보트 함장에게 저 배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구나 맛이 갔네 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보트가 이 연기에 속아 Q-10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면 Q-10의 함장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보트가 함포 사정거리 안 가장 취약한 위치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순간 지금이다! 공격 개시! 함장의 명령과 함께 Q-10은 영국 해군기가 개양되죠. 그리고 잠시 후 Q-10의 포문에서 불벼락이 유보트를 향해 쏟아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작전으로 영국 해군은 수차례 성공을 거뒀는데요. 1917년 2월에는
고든 캠벨 중령이 지휘하던 Q-10 HMS 파나본호가 U-83의 어뢰 공격을 받아 배가 크게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하여 적침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Q-10의 임무는 매 순간 목숨을 건 용기와 기지가 필요한 일이었죠. Q-10의 등장은 초기 유보트 작전에 분명 큰 혼란을 주었는데요. 이전까지 비교적 안심하고 수상 공격을 하던 유보트들은 이제 의심부터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유보트들은 점차 수상으로 부상하여 경고하는 대신 처음부터 자망 상태에서 경고 없이 어뢰로 공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Q-10이 오히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란 군함, 상선, 중립국 선박까지 가리지 않고 적침시키는 비인도적인 작전이었는데요. 이는 결국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Q-10의 존재 자체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결국 제1차 세계대전 말기로 갈수록 Q-10의 활약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일부 Q-10이 운영되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은 극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바다 위의 미끼함 Q-10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영국의 미스테리 함선 Q-10. 그 전과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추정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영국 Q-10은 약 150회 교전에서 유보트 12척에서 15척을 격침시키거나 침몰시켰고 무려 60여 척의 유보트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혔다고 전해지는데요. 비록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전술로 평가받지만 영국의 Q-10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려 했던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과 기지가 만들어낸 독특한 해전 사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바다 위에 타짜라는 말이 뭐 그냥 뭐 포커페이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이거 젊은- 포커페이스.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당시 유보트 함장들도 등골이 오싹했겠습니다만은 이제 배를 버리는 척 연기까지 해야 됐던 이 그 승무원들이 공포 뭐 엄청 났을 거예요. 뭐 근데 어쨌거나 이제 목숨 오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침착하게 연기를 한 이 Q-10의 그 승조원들 참 담력 예. 제고. 일부러 사서 미끼가 되는 건데요. 진짜 그렇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이 작전의 핵심은 기만술하고 심리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이 Q-10의 진짜 위력은 격침시킨 유보트의 실제 숫자보다 살아남은 유보트들에게 도대체 어느 배가 Q-10이냐 예. 그 공포와 불신, 불안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뭘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차세대 호위함 개발 경쟁이 진짜 한창인데요. 진짜 건조 속도 차이가 엄청난 게 또 분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아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까? 미국도 이제 문제 심각한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유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의 군함 이제 건조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호위함 경우에 미국이 이제 7년이 걸린 반면에 중국은 5년,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3년을 건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유가 뭐냐? 뭐 이유는 다양한데 사실 그 미국 내 조선소들이요 오랜 기간 동안 그야말로 정부의 보호와 예산 여기에 의존하면서 한마디로 야성을 잃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꿀 빨았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정의 뭐 건조, 수리 역량 뭐 정말 크게 퇴보했고 경쟁력은 아예 일타시피 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이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 조선소 노후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금속 주조할 때 쓰는 기계 막 수십 년 된 거는 뭐 기본이고 뭐 크레인 운반 시스템 장비들이 그러니까 막 거의 뭐 40년, 50년 전 것들을 막 쓰는 그런 경우들도 계속 있고 왜냐면 이윤이 안 나오니까 일부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거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주만에서 한번 당하고 그때 뭐 열심히 만들었던 그 장비가 뭐 다시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아 나 좀 은퇴시켜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가 장비가.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문제고요. 근데 뭐 노동 강도 높고 뭐 그러니까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악순환에 빠졌어요. 비용은 올라가고 납기는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업이 방산기업이 아무리 방산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잃을 때 국가 산업도 같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미국이 이렇게 조선 생태계를 사실상 상실해가는 동안에 중국은 계속 대비를 해왔죠. 발전해왔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중국은 평시에는 민간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전시 상황이 되면 군함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을 마련을 했었고요.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이런 데 새로운 군함 조선 기지를 건설했고 그래서 총 30만 톤 이상의 조선 건조 능력을 갖춰왔습니다. 그 결과로 미 해군 정보국의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의 자료인데 비공개 자료인데 우리는 왜 갖고 있을까? 네, 비공개 자료 좀 공개해 주시죠. 중국의 조선 능력은 무려 미국의 233배에 달한다. 와, 그건 아니 2.3배라고 해도 놀랄 판인데 230배요? 네. 와. 이 기준은 그 그로스 토니지라고 GT라고 하는 총톤수 기준인데 미국의 조선 능력이 10만 GT 안팎으로 파악이 되는데 반해서 네. 중국의 조선 능력은 2,325만 GT에 달한다. 와, 그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미국 대책 이거 바로바로 세워야겠는데요. 230배 차이래요. 200배 이상 났다는 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게임 오버지 솔직히 예. 230배가 차이가 납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미 해군은 그래서 전투함을 2054년까지 이제 390척으로 늘린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하고요. 예, 미 의회 예산국의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동안 전함번조 비용에만 약 400억 달러, 56조 원을 쓰면은 이제 이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계획이 실현된다고 그래도 중국은 이보다 훨씬 앞선 이제 2030년대까지 435척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이래서 이걸 좀 이 상황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비장의 대책을 세운 것이요. 130여 척의 무인 전투함을 늘리겠다. 그 계획까지 같이 결합이 돼서 소위 이제 우리 고스트 플리트, 이 무인 함대가 배치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럼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은 또 중국대로 무인 함대 또 만들겠죠. 그렇겠죠. 이게 계속 창과 방패. 그런데 핵심은 결국 조선 능력이 얼마큼 따라갈 거냐. 그리고 미국의 현재 조선 능력은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다. 저도 그게 궁금한 게 아니 뭐 무인 함정을 만들든 뭐 390척을 54년까지 늘리든 뭐 400억 달러를 주든 인프라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시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축하 인사를 전화를 하니까 얘기를 한 게 조선업에서 한국에 좀 이렇게 협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MRO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유지 보수 정비 이 사업 이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너네 호위함 불났 때문에 지금 호위함 지금 못 만들어서 난리 났다며. 우리가 만들어줄게. 390척 만든다면 그렇죠. 얼마까지 해서 어떻게 그렇죠. 만들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리도 꽤 노력했습니다. 우리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은 그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그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요. 또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함정 정비를 위한 라이센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MSRA, 마스터십 리페어 어그리먼트 이제 이거를 획득을 했고요. 현재 그 하나오션이 이제 먼저 MRO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수 지원한 2척의 정기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이게 현지 생산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구축함과 달리 호위함의 경우는 자국 내 해외 조선소에도 사업 진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리 조선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여건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보면 그 존 펠란이라고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와가지고 HD 현대, 그다음에 하나오션 다 이제 직접 방문했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조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강화를 원하는 상황이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결과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또 여전히 트럼프 정부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게 이게 조선 협력을 하자 그래서 한국에게 일감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조선소를 들고 미국으로 와서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해라 라는 건데 여기서 거기 가봐야 돈만 낭비가 되고 실제 생산력이 나오겠냐고요.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자, 오케이. 우리가 뭐 미국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블록 건조나 이런 주요한 건조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빨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찍어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너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를 일단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 결과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이거 접근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조선소 짓고 뭐 하고 돈 쓰고 하는 거면은 우리도 못 만들어요, 그렇게. 거기 현지에 설비하고 사람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낼 만큼 우리 함정 기술이 되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다음 순서상 대한민국 호위함 수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에 미니 이지스급으로 불리는 울산급 배치 3. 네. 첫 번째 호위함인 충남함이 취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미니지스. 잘생겼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달리 기존 계약한 납기일보다 먼저 인도가 되는 먼저는 심지어 해군이 조기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짐부터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아니, 청소도 안 해놨는데 짐이 막 냉장고부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네. 조기 인도가 돼서 이게 K조선 클래스라고 네. 이런 부분이 좀 미국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이 충남함은 우리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데 함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를 비롯해서 주요 탐지 장비, 무장이 다 국산화된 상태고요. 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처음으로 장착이 됐고, 그리고 마스트도 이제 첨단 과학기술 집약된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포함한 건 물론이고 또 보시다시피 스텔스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서 함대함, 전술 함대지, 함대 공유도탄은 물론이고 장거리 대잠 어뢰 굉장히 다양한 타격수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필요한 그 선체 고정형 소나는 물론이고 예인형 선배열 소나도 운용을 하고 완전 전기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진 체계로 수중 방사 소음을 또 최소화해서 대잠전 능력도 잘 갖추고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중국의 뭐 뛰어난 점이라는 부분 싹 다. 뭐 미국의 장점 뭐 전부 다 뭐 그냥 다 들어있는데 그 우리 함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게 다가 아닌 게요. 더 있어요? 그럼요. 우리도 해군을 뭘로 보시고. 아니 제가 낮춰보는 게 아니라 미국 장점, 중국 장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총 집합체인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더 있다. 이게 지금 배치 3잖아요, 그렇죠? 예. 배치 4 나옵니다. 이제. 이제 배치 4에 이제 이게 차기 호위함의 뭐 마지막 퍼즐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배치 4 1, 2번함 건조 사업이 이제 올해 초에 착수가 됐고요. 이전과는 특별화된 풀 체인지로 자 스마트 호위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일단은 울산 배치 3 그러니까 충남함보다 개성된 함정용 전자전 장비 2 체계를 탑재를 해서 탐지 거리가 2배로 늘었습니다. 대함 미사일, 대지 공격용 미사일, 뭐 아니면 이제 요격용 미사일, 뭐 장거리 대잠 어뢰 발사 로켓. 뭐 이런 이제 유도무기 4종하고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무장 통제 거기에다가 기관 제어까지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자 운용, 유지 보수, 효율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야말로 잘 균형이 잡힌 그렇게 발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도 솔직히 해킹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거 네. 되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의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 관제 체계를 갖췄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표적인 위협이 뭡니까? 무인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도화된 무인기 위협 대응 체계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 4 1번 함과 2번 함은 각각 2028년 그리고 2029년까지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서 2029년, 2030년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예, 미국의 컨스텔레이션이가 그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지금 뭐 29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배치 4가 지금. 그렇죠. 예, 대한민국 차세대 호위함, 뭐 국내 영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수출까지 하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도 같네요. 그 이제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
국내 최초로 해군 차세대 호위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울산급 배치 4 1번함의 통합기관 제어 체계 ECS라고 하는데 이 체계 개발 사업에 지금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ECS는 함정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뭐 전투 체계를 제외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을 하는 첨단 제어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제어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전투 체계, 그러니까 함정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MS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까지 성공을 하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지금 미국, 이탈리아 뭐 이런 몇 개국밖에 갖고 있지를 못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급 배치4는 1980년대부터 사용해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지금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된 6척이 전부 건조돼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 운영하는 그 호위함의 미래가 완성되면 우리도 좋거니와 역시 수출하기에도 참 좋은 모양새가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호위함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호위함이 아니고 구축함이 아니죠.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요. 중국 같은 경우도요, 보면 아까 여러 개 얘기했지만 05급이 사실 그게 말이 구축함이 순양함이에요, 사실상. 만 톤이 넘어가서. 마찬가지죠. 우리 정조대왕, 세종대왕 이지스함, 사실은 미국의 이지스함보다 배수량이 더 크거든요. 미사일 발사관 더 넣어서. 그러면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축함인지 순양함인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했던 054급도 야 이게 어떻게 호위함이야. 사실상 구축함이거든요. 저가 구축함. 그리고 미국 컨스텔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저가 구축함. 그래서 이런 어떤 함정의 구분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장을 갖고 어떻게 운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호위함은 조금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원양 작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대양 작전보다는 주로 이제 연안에서 작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호위함들이 뭐 심지어 강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가서 막 작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가 중시가 되는데, 우리는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양도 하고 근해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울산급이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 예전에 있던 울산급을 대체하는 신형함들이잖아요. 이 차기 호위함이라는 게 FFX가. 배치 1이 인천급, 배치 2가 대구급, 배치 3가 지금 충남급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에서도 세부 급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대구급 같은 경우 막 추진 체계가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처음 적용해 보는 거라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였기도 한데, 이제 하여튼 뭐 방사청부터 시작해서 제조사부터 뭐 다들 넉넉히 실수하고 있었고, 이거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갖고 우리가 그 호주에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참 그 안 뽑으신 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배의 형상을 잘 만들고 기준을 잘 만든다면은 충분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쓸 수 있는 배를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역시나 우리나라 그 해양적 특성 때문에 이 호위함의 역할이 클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연안 쪽이지만 결국은 이제 좀 먼 바다에도 결국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대한 항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릴 때 프라모델 만들 때만 해도 확실히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항모는 항모, 순양함은 순양함, 구축함은 구축함, 다 크기도 다르고요.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순양함이란 개념은 거의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고, 또 크기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뭐 포도 커했고 많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 무인기 드론에다가 심지어 뭐 레이저 무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국에 옛날처럼 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호위함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뭐 수출에도 많은 그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함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가 미국 함정 좀 많이 만들어줘야겠는데요. 미국을 위해서, 우리의 동맹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좀 고집을 좀 꺾어야지. 뭐 계속 계시진 않을 거니까요. 또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이 또 변하기도 하시고.